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로지 이재명 하나 때문에요. 한미일 동맹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우리 서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군대는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항의를 받고서야, 그제서야 미국한테 항의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세협정,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협정이 법원에서 무효를 받으면 우리와 했던 관세 협정도 무효가 될 줄 알고 그것을 그저 기다리면서 다른 플랜 B를 세우지 않고 소위 말해서 뭉개기 작전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통 사람입니까? 트럼프는요, 자신의 무역법 301조를 들이밀어서 전 세계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오늘 긴급하게 점검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하나 때문에 안보도 뚫리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뚫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SNS를 통해서 잡히지도 않는 부동산, 집값 이것을 잡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망언을 했는데요.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저의 생명줄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중요한 뉴스, 안보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18일, 19일 무려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하는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이 대규모 훈련은 전례가 없던 일인데요.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했느냐? 주한미군이 대북과 관련해서 대북 전쟁 이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작전뿐만 아니라 대중작전, 그러니까 중국을 막는 것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해왔고요. 일본은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일본은 대만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서겠다라고 확실하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이 미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번 서해상에 있었던 훈련에도 일본이 참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대규모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한테 너희도 여기 한미일 작전으로 대중, 그러니까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일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전략폭격기 4대, 그리고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11대, 그리고 뭐 100여 차례 이렇게 출격하는 아주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no, 저희는 불참하겠습니다. 왜? 중국 심기 건드려봤자 저희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재명은 중국의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일본의 아리가또, 미국에는 땡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중국 심기를 건듭니까? 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상에서 미국과 일본 전투기가 출격해가지고 중국 상공 앞까지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중국이 그것을 알고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미일이 한때 우리 서해상에 우리 항공에 출격해서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방위 출신의 앙규베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 제이비어 브러스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우리는 미일 관계, 한미일 관계 속에서 우리 국방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 주권도 뺏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과 협동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패싱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계속해서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한미군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을
일상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이번에 또 뭐라고 했느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인관식에 축사를 하러 가서 군인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자주국방과 계엄, 내란 청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따로 있겠다. 중국 눈치 보면서 우리는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군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을 대북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인관식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저 같아도 인정 안 하죠. 저 완전히 공산당이네. 저거 완전 중국이랑 똑같네. 중국 편이네. 지금 미국 편에 서냐 중국 편에 서냐 물어보고 있는데 중국 편에 서겠다고 하니 그럼 니들은 빠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주한 미군 훈련하는데도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와서 우리 서해상에서 훈련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을 왜 했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 계엄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계엄을 해가지고 그랬냐? 그런데 이미 계엄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이 탄핵으로 이어져서 탄핵까지 가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동훈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걔가 결국에는 탄핵에 동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정부여야 하고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법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려 놓은 게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탄핵의 가장 1등 공신, 0등 공신은 한동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들 웃긴 거는요. 전직 당협위원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뭐 절연하라 어쩌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삼가해라라고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당원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야 되죠? 바로 정부 여당을 공격해야 되죠. 자, 제가 알려드린 이 첫 번째 소식, 한미일 연합훈련을 거절한 우리 군대 문제, 이거 지금 종편에서 다뤄졌습니까? 조중동에서 크게 보도를 하던가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죠. 조중동 이하 JTBC, MBC, 연합뉴스, YTN 전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 죽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죽이기,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뜻대로 차라리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입맛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뉴스들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패싱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 당하고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뻥끗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7명 의원들이 SNS에 하루에 하나씩만 써도 107개가 나오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TK 의원들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헤헤거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호 관세도요. 오늘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부총리,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정청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보십시오. 분명히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가 미국 법원에서 위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플랜 B를 세워야 되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플랜 B가 아니라
계속해서 버티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을 하지 않으려고 이 다자 외교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양자 이 외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마치 관세 협정을 한 것처럼 했지만 이재명 머릿속에는 무엇이었느냐? 어차피 법원에서 위법 판결 나오면 이거 관세 협정 무효되니까 우리 그때까지 개기자, 한마디로 말해서 버티고 뭉개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투자 협정도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1차원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관세? 글로벌 관세 때리지. 우리한테는 무역법 301조가 있잖아. 자, 무역법 301조,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국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우린 다른 것도 있어. 이 301조는 관세 100%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품목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걸로 우리 할 거야. 그리고 한국 니들 이 교역 조사국의 대상이니까 한국 니들 조사할게. 지금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반미 운동 슬슬 붙여가지고 그거 무효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뒤통수 맞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사로잡고 이재명 마음대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언론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 때는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날리면이니 가리면이니 해가지고 보도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던 그런 언론들이 왜 이재명 정부한테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까? 이런 관세 문제, 안보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조중동부터 나서서 때렸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중동 완전히 뭐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죠.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불법 특혜 의혹으로도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간 김병기 사건 기억나시죠?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넘어가고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장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산림청장은 셀프로 산림청장이 이재명 정부에 자기를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와 라인이냐, 김현지 라인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임명했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서 이번에 직권 면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 이재명 정부의 이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왜 보도가 안 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때리기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 월세가 불안하다? 이건 무슨 기적의 논리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무주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이런 한심한 얘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가 없어지니까 그럼 전월세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무슨 기적의 논리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니까 무주택자가 없어지니까 전월세 사람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시장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누가 삽니까? 대출이 나오는,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 다 막아놓고 자, 집 파세요. 다주택자들 집 파세요. 그래서 집값 안정됩니까? 70억에서 60억 내리고 60억에서 50억 내려가지고 강남 집값 50억짜리 현금을 누가 삽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사라지는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든 안 팔든 그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전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다주택자 압박하면 왜 전월세가 불안하냐? 그런 기적의 논리가 어딨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무주택자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전월세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한심한 놀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드리면서, 제가 말을 해드리면서도 이재명이 이게 무슨 말을 궤변을 하고 있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재명의 이렇게
1차원적이고 수준 낮은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제관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가 줄어들지만 무주택자도 줄어든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출, 집 사라고 대출은 다 막아놓고 이런 황당한 논리를 피고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는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압박을 할 거고요. 일본도 곧 압박을 할 겁니다. 오늘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전해드렸던 그 뉴스, 한미일 군사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빠졌던 거기,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게도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청래는 이재명을 언제부터 봤습니까? 아주 꼬꼬마 때부터 봤죠. 자,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는 이재명을 밀어주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이재명에게 화살을 꽂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또다시 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에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어디서 당선이 됐죠? 바로 송영길의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죠. 바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자리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자리가 보궐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던 김남준이 사표를 내고 여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도 무죄를 받아놓고 여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송영길의 무죄는 돈봉투 사건, 이것은요, 돈봉투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이정근의 녹취록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건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그 증거를 못 쓰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증거 부족의 무죄인 것이지, 돈봉투를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거죠. 쇄신도 안 된 거죠. 양심에 반하고 그리고 반성도 없는 그런 상황의 무죄인데, 검찰이 여기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를 만들어주는 이런 좌파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도 국민의힘이 막 공격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건 다 넘어서고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송영길과 이재명 어떤 사이입니까? 이낙연과의 첫 번째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송영길이었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 그 당대표 할 때 돈봉투, 이 송영길이 당대표를 할 때 이재명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하게 당내 경선을 이끌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보훈공천, 다시 지역구를 돌려주는 보훈공천으로 송영길을 준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남준이 나와서 다시 이재명 사람으로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재명으로서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자, 송영길이 이재명의 그 대선 경선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심송심 해가지고 중간에 경선을 포기한 사람들의 무효표를 분모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손을 들어준 게 바로 송영길이고, 그래서 이재명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건데, 과연 이재명이 지금에 와서 송영길을 버릴 수 있는 거냐? 자, 그런데 송영길이 들어가 있을 때 이재명은 어쨌거나 당선됐고,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남준도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청와대 사표 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내부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부가 분열하기 직전입니다. 이재명한테 청구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내부에서 분명히 레임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저 자리를 정청래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정청래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민주당의 내부 싸움,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친명 중에 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 모임,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는 힘을 보태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에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을 할 것 같으면 니들 내고 돈 내고 해라 라는 식으로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고, 유시민은 그 집단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친 집단이 있는 것 같다. 묘한 집단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집단이 있다 하면서 지금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분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여당이 분열할 때 필패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으로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 내부도 안 도와주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분연히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 그 적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이재명만 공격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한심한 한동훈 개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그럴 시간에 한 글자라도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공격해라. 오세훈 서울시장 당내 정치 하지 말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만 얘기해봐라.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나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다? 바로 이재명! 타도 이재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